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대통령이 멕시코에게 처음에는 돈 주고 팔아라. 내가 줄 테니까 돈 주고 팔아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미국이 돈 주고 영토를 많이 샀죠. 알래스카도 사고 플로리다 이런 데도 샀는데 멕시코에게 똑같은 것을 제안했어요. 그리고 혹시 또 읽을 수 있는데 그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포크 대통령은 멕시코에게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를 4천만 달러에 매각하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포크 대통령은 멕시코가 미국인에게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감축해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멕시코가 매각을 거부하였다. 포크 대통령은 멕시코를 압박하고 전쟁을 유발하고자 경찰대를 리오그란데의 분쟁 지역으로 파견하였다. 멕시코는 이런 경찰 활동을 군사적 도발로 간주하고 경찰대를 공격하여 미군들이 사망하였다. 이에 포크 대통령은 제커리 테일러 장군에게 멕시코 공격을 명령하였다. 1848년 멕시코는 수도인 멕시코시티를 점령당한 후 굴욕적인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을 맺었다. 미국은 멕시코 전쟁을 통해 얻은 영토로 인해 동부 대서양과 서부 태평양을 연결시킬 수 있었다. 이후 미국은 내륙의 영토를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서부 개발에 나섰다. 네, 그래서 미국이 하는 방식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신사적이에요. 한꺼번에 갑자기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팔아라. 또 어떻게 하냐면 미국의 재산이죠. 멕시코에 있는 미국 지주들, 농장들이 피해를 봤으니까 미국인들이 손해봤으니까 그 미국인들한테 손해배상을 하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요구를 하고, 단지 이제 그 요구가 엄청나게 많겠죠.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래서 그거를 거부하면은 전쟁을 유발하는데, 여기 똑같죠? 바로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앞에 가가지고 깔짝깔짝 대면서 공격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상황으로 정찰대를 보냈고 멕시코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했고 결국 미군이 사망하자 전면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48년 그러니까 멕시코하고 미국하고는 국력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멕시코는 아까 말한 것처럼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멕시코는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 수도까지 미국이 점령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멕시코 수도까지 점령했는데 미국이 멕시코 전체를 식민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이유가 있다 그랬죠. 미국은 아무 땅이나 식민지로 하거나 아무 땅이나 자기의 영토로 삼지 않아요. 그래서 멕시코의 경우에는 미국하고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식민지보다는 영토로 삼아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인종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경제적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은 멕시코를 미국 영토로 병합할 경우에는 미국의 국익에 반하기 때문에 수도까지 점령했지만 뉴멕시코와 텍사스 지역만 얻고 그냥 와서 철수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땅을 확장했다는 거고. 바로 이 멕시코 전쟁을 통해서 오늘날 텍사스와 뉴멕시코주를 얻음으로써 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엄청 넓어요. 뉴멕시코와 텍사스가 이렇게 돼서 과정이 됐고 그럼으로써 서부 태평양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북전쟁. 남북전쟁은 뭐 간단한 거니까. 자, 이거는 자, 우리 함경남 동지는 안 되는 것 같고 이창률 동지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1861년 남북전쟁이 개시되자 북군은 남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하는 한편 영국과 프랑스에 대해 남부를 국가로 인정하거나 지원하면 전쟁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아 외세의 개입을 저지하였다. 결국 이 시기에 이르러 영국과 프랑스도 이제 미국을 만만하게 볼 수 없게 되었다. 1861년 남북전쟁이 시작되자 양측은
30여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였고 4년 동안 62만 명의 군인이 죽거나 다쳤다. 이러한 피해는 양차 세계대전을 포함하여 미국 역사상 모든 전쟁의 피해를 합한 것보다 더 컸다. 이러한 전쟁의 규모로 볼 때 1865년 남북전쟁이 끝났을 때 미국은 육군으로만 본다면 이미 세계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강대국이 되었다. 네, 그래서 미국의 독립전쟁 시에는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을 지원했다는 거죠. 개입했는데, 이 남북전쟁에도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는데, 바로 이제 북부군대가 영국과 프랑스한테 엄포를 놨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했고, 그래서 이 전쟁의 규모, 전쟁의 규모가, 그 4년 동안 62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1차 대전, 2차 대전, 뭐 베트남전 모든 전쟁의 합치급보다 더 많이 엄청난 규모인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땅덩어리도 되게 크죠. 이렇게 봐서 이러한 엄청난 전쟁을 4년 동안 했고 전쟁 중에는 당연히 뭐가 돼요? 엄청나게 무기가 발달하죠. 무기, 그 다음에 국방산업, 그 다음에 군인 이런 것들이 그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전쟁 끝난 후 육군의 경우에는 세계 최강에 있다는 거예요. 세계 최강이라는 거는 군대 수, 군인 수죠. 병력 수뿐만 아니라 무기 이렇게 됐고 그래서 1865년 끝났으니까 그 이후에 그 유럽에서 이 1800년도 후반부터 군비 경쟁을 하게 되는데 군비 경쟁 바로 이때 이 미국이 무기를 수출합니다. 유럽에다가. 왜냐하면 남북전쟁을 통해서 무기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에 총이나 대포나 이런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유럽에 수출하게 되는. 그래서 육군은 최대가 되고 문제는 이제 해군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해군도 세계 최강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남북전쟁은 이런 의미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미국이 어떻게 이제 이 태평양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지를 보겠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제 재미있는 그 표현들이 있는데 명백한 운명, 이걸 좀 Manifest Destiny라고 그러는데 명백한 운명이 뭔지를 그냥 간단히 보면 명백한 운명이라는 거는 미국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세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신성하고 이 하나님의 소명을 널리 확장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는 미국 대륙이죠. 미국 대륙의 영토를 확장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소명을 널리 알리고 그 다음에는 전 세계의 미국식 기독교 국가죠. 미국식 기독교 국가를 널리 확장하는 것. 이게 이제 명백한 운명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처럼 미국도 이러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 그러면은 임정옥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13개의 식민지를 제외한 나머지 미국 영토는 독립 이후 인디언, 스페인, 프랑스, 멕시코로부터 빼앗거나 헐값에 사들인 것이다. 미국의 50개 주는 이러한 영토들이 다시 분할되어 형성되었다. 미국의 건국자들은 미국을 발전시키려면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여 인구가 많아야 하고 인구가 많으려면 영토를 확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미국 영토의 팽창을 기독교의 확대, 미국식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대로 인식하였다. 1630년 청교도들을 인솔한 존 윈스럽 초대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마태복음에 있는 언덕 위에 빛나는 도시를 미국의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자신의 식민지는 신의 부름에 따라 바깥 세계에 자유와 신을 숭배하는 사회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 모든 북미 대륙을 차지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이 신의 나라인 미국에 참여하도록 하는 신성한 의무이다. 레이건 대통령 역시 선거 캠페인 연설과 퇴임사에서 미국은 성서에 나오는 에덴 동산과 같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꼽히는 나라를 건설하였고 이 나라는 모두에게 열려있다고 주장하였다. 자, 미국의 식민지하고 주하고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는 그 미국의 영토고, 그죠? 식민지는 미국의 영토가 아니죠. 그래서 미국의 영토 50개 주 중에 미국 본토와 떨어진 데는 알래스카하고 하와이죠. 뭐 알래스카는 상관없고 이제 하와이가 있고 나머지 여러 가지 그 식민지가 있었는데 이 50개 주가 어떻게 형성되냐면 간단히 말하면 처음에 13개 식민지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다른 나라한테 돈 주고 사거나 전쟁에서 빼앗거나 그렇게 해준 다음에 너무 크면 그 부분을 분할해서 50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토와 인구 확장이었다는 거고 이미 1630년 초기죠. 메이플라워 이 초기 이 이민자들의 지도자들이 바로 미국을 언덕 위에 여러분 미국의 민요 중에 언덕 위의 집이라는 민요가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언덕 위의 집은 에덴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동산이라 그러죠. 에덴 동산이라 그러죠. 그 언덕 위 있잖아요. 그래서 언덕 위의 도시는 미국은 그래서 에덴 동산이 자기들이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선민의식과 같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영토 확장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박건영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박건영 동지가 안 되면은 제가 한번 볼게요. 그냥. 그래서 이제 미국의 초대 대통령들이 영토 확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는 건데요. 토머스 제퍼슨 이게 좀 시간이 이게 지금 버튼 누르는데 이게 쉽게 안 돼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미국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은 미국을 자유를 위한 제국이라고 여겼으며 이러한 제국은 캐나다를 포함한 아메리카는 물론 쿠바까지 가능하다고 보았다. 미국의 4대 대통령인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 역시 민주공화당의 팽창주의에 속하였다. 이들 팽창주의자들은 명백한 운명 혹은 팽창의 천명을 널리 주장하였다. 멕시코, 캐나다와 영토 분쟁을 하던 1845년 언론인 존 오설리번은 매년 증가하는 수백만 명의 이주민을 위해 미국 영토가 대륙 전체로 팽창하는 것은 신이 베풀어 주신 자유로운 발전으로서 우리의 명백한 운명이라고 주장하였다. 팽창주의자들은 자격 있는 모든 국민은 북미 대륙에서 민주적인 자치정부를 꾸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증거하는 국민에 부응하여 영토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미국 국민들 역시 이에 동조하였다. 네, 그래서 미국의 이제 그 앵글로 섹슨 미국이 북미 대륙의 좌우와 그다음에 남북으로 확장하는데 여기서 재밌는 데는 쿠바가 있어요. 미국에서 항상 논쟁됐던 게 쿠바를 미국의 그 영토로 할 것이냐가 논쟁이 됐어요. 그런데 쿠바는 다수가 뭐예요? 흑인이에요, 흑인. 다수가 흑인이고 스페인의 식민지고, 그죠? 흑인 농장들이 많죠. 근데 이 미국의 아버지들이 앵글로 섹슨 기독교만 자기네 영토로 한다 그러는데 왜 이 쿠바를 미국의 영토로 일부는 반대했어요. 일부는 쿠바를 미국의 영토라는 걸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했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찬성한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찬성한 이유는 뭐냐면요. 미국의 영토 중에 미국은 노예제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이 남북전쟁 전까지. 그래서 미국의 영토 중에 노예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예주. 쿠바는 일반적인 그 미국의 영토가 아니라 노예주. 그죠? 바로 노예들을 농장으로 사용해서 이 대규모 노예 농장을 만든 주. 쿠바 국민이 흑인이 다수인데 바로 쿠바 국민 흑인 다수를 전부 다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흑인 노예로 만들고 미국의 일부 지배 계층이 거기를 가가지고 쿠바를 노예 공장으로 만들겠다. 이게 노예주라는 거예요. 노예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토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미국의 영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노예주. 그죠? 노예 해방 전에
64년 남북전쟁 이전의 논쟁들이에요. 그래서 쿠바를 일부가 노예주로 하자는 주장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성립되지 못하고 노예주로는 못하고 즉 영토로는 못하고 쿠바를 어떻게 했어요? 스페인한테 뺏었죠. 스페인 전쟁에서 뺏어서 식민지로 만들었어. 식민지. 쿠바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쿠바는 미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렇게 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멕시코는 아까 얘기했고 캐나다도 미국이 이거는 앵글로색슨에 맞따랐죠. 캐나다는 저번에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미국 독립전쟁 때 캐나다 보고 같이 하자, 그죠? 같이 독립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프랑스 퀘벡이죠. 그쪽에다가 왜냐하면 영국에 반대하니까 반영의 프랑스 식민지 퀘벡, 지금의 퀘벡주에 되는데 거부당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언제 있었냐면 1812년에 영국과 전쟁을 했을 때 역시 캐나다가 영국의 식민지지 않습니까? 이때 다시 이때는 실제로 침공을 했어요. 침공을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고, 그래서 영국에서는 미국이 계속 캐나다가 영국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독립전쟁을 한다고 주장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캐나다를 자치국으로 독립시키죠. 그때부터 전면전은 어려우니까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영토 분쟁이 계속 생겨요. 영토 분쟁이 생기고, 그 다음에 미국 정규군이 위캐나다를 습격하기 어려우니까 나중에 나오는데 이 캐나다 난민을 위장해가지고 캐나다를 습격하기도 해요. 그죠? 어쨌든 캐나다는 복속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가 그런 말 많이 했죠. 복속할 나라, 파나마도 복속해야 된다. 그리고 캐나다도 복속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린란드도 복속해야 된다. 이 세 군데를 얘기해. 이게 다 그 과거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캐나다하고 캐나다를 복속하는 거, 파나마 복속하는 건 실제로 과거에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고요. 그린랜드. 여러분 그린랜드 아시죠? 그린랜드는 저 북극에 있는 섬인데 거의 대륙만큼 커요. 대륙만큼. 브라질보다 좀 작다고 그러네요. 엄청나게 크죠. 현재는 덴마크의 식민지였다가 지금은 덴마크의 식민지였다가 자치주로 됐어요. 이 역사가 되게 재밌는데 그린란드는 북유럽과 가까워요. 지구가 둥글하니까 그 북극으로 갈 수 있는 게 소련에서도 갈 수 있고 캐나다에서도 갈 수 있지만 유럽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북유럽으로 해서 이거 북극하고 가깝다는 거예요. 북유럽하고 노르웨이 쪽과 가까워요. 그래서 처음에 그죠? 노르웨이 바이킹족이겠죠? 이들이 북유럽으로 가가지고 이 그린란드를 개척을 했습니다. 언제 개척했냐? 10세기 때 개척했대요. 10세기 때 개척했으니까 콜럼버스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이 그린란드를 개척한 사람들이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캐나다와 북미까지 내려왔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콜럼버스 이전에 노르웨이 바이킹족들이 그린란드를 거쳐가지고 캐나다와 북미까지 넘어왔고, 근데 이들이 이제 왜 여기서 정착을 못했냐면 두 가지인데, 그린란드니까 어때? 날씨가 너무 혹독하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지금으로 하면 에스키모인들, 그죠? 거기 원주민, 그린란드의 원주민요. 이 원주민들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은 이 혹독한 기후에 살아남을 수 있는데 노르웨이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그린란드에 개척한 식민지를 포기하고 철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덴마크 시절에 이 그린란드를 점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린란드 인구는 제가 보니까 한 30여만 명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30만 정도 되고, 대부분이 원주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근데 미국의 2차 대전 때 사용했던 미군 공군기지가 있는 거예요. 미군 공군기지. 2차 대전 때 사용했던. 아직도 공군기지가 남아있죠? 그래서 여기를 점령하겠다. 이와 같이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그 미국의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북미죠. 북미 대륙 전체를 자신들의 영토로 하려고 했던 이러한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그 논리는 뭐냐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보다 우수하고 미국의 대통령제라든지 미국의 정치체제는 다른 정치체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우수한 기독교와 정치체제를 그 다른 곳에 확장하는 거는 신의 섭리라는 겁니다. 신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주변에 있는 인민들이 바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미국식 정치체제를 받아들인다면 미국은 그거를 지원해 줘야 되고 그들이 원하면 그거를 영토로 편입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미국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잠깐만요. 자, 다시 우리 한계남 동지가 없으니까 다시 이창규 동지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가진 국민은 기독교인 백인을 의미하지 인디언과 흑인 및 중남미 혼혈인을 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명백한 운명은 인종적 차별에 근거하여 유색인종에 대한 학살과 학대를 정당화하였다. 미국의 영토가 서부로 팽창함에 따라 통곡의 길이 보여주듯이 원주민들과 멕시코인들은 학살당하거나 쫓겨났다. 미국 예외주의와 같은 연장선에서 있는 명백한 운명은 미국의 고립주의, 먼노주의, 팽창주의를 관통하는 미국 외교 이념의 핵심이다. 고립주의는 미국은 왕정에 시달리는 유럽과 달리 신이 축복한 공화국이니 유럽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이다. 먼노주의는 유럽의 왕정들이 미국이 종주권을 갖고 있는 중남미에 대해 지배와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팽창주의는 도덕적으로 우월한 미국식 모델을 전 세계에 파급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영토를 확장하고 미국의 국민을 늘리는데 이거는 기독교 백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멕시코도 아까 말한 대로 기독교 백인들이 점령한 국경 부분이죠. 그래서 그걸 점령을 했다는 거고 하와이도 미국의 백인들이 나중에 나오는데 하와이에 농장을 많이 져요. 미국의 백인들이. 그래서 그 미국의 백인들이 진출한 하와이를 영토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언이나 흑인, 중남미 혼혈이들이 다수로 거주하는 곳 이런 곳은 영토로 안 하고 식민지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는 그 미국의 영토로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줘요. 우리 한국이 미국 영토로 51주를 해달라면 해줄 줄 모르겠네. 안 해줄 거라 봐요. 필리핀 옛날에 미국의 식민지 비슷하니까 해달라는데 안 해줬어. 지금 푸에르토리코가 그래요. 푸에르토리코 여러분 알죠? 푸에르토리코는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왔죠. 왜냐하면 푸에르토리코가 중남미의 베네수엘라가 가까운데 여기에 미군 기지가 있었는데 이 미군 기지를 다시 복원을 하죠.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기 위한 거를 삼아요. 그래서 푸에르토리코는 미국의 좀 골 때려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자치주예요. 자치주. 식민지는 아니에요. 미국의 자치주예요. 근데 영토도 아니야. 자치주. 그래서 그 미국 헌법이 적용되고 그리고 이들이 시민권도 가질 수도 있대요. 미국의 시민권. 그런데 미국의 상하원의 대표를 파견하지 못해요. 당연히 대통령 선거도 투표도 못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인종은 뭐냐면은 히스패닉. 스페인계라는 거예요. 스페인계, 히스패닉. 그리고 언어는 당연히 스페인어죠.
그리고 그 경제 수준을 보니까 그래도 미국에 잘 사는 편이라서 한국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3만 달러 후반. 여기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미국의 영토 51번째 주로 가는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어요. 제기되는데 과거에 이제 푸에르토리코에서는 우리는 미국의 영토를 안 하고 우리 독립하겠다 이런 독립운동이 좀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원체 이제 잘 사니까 독립운동은 사라지고 미국의 영토로 되겠다, 주로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국민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투표에서 미국 영토로 편입하는 게 다수표가 나서 찬성이 나서 찬성이. 그런데 미국 의회죠 상하원에서 거부했어요. 푸에르토리코가 국민투표해가지고 우리 미국의 영토로 편입시켜 주십시오. 미국하고 합병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거부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는 이유 바로 말한 거죠. 인종이 다르다 히스패닉 그리고 언어 스페인 이런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경제에도 격차가 너무 많이 나죠. 미국이 지금 8만 달러 후반인데 이게 하게 되면은 지금도 이 푸에르토리코 사람이 많이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엄청난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이 이제 국경이 사라지게 되니까 미국 시민이 되니까 무지무지하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미국 국익에 반한돼 가지고 미국에서 한 번도 아니에요. 여러 차례 미국 의회에서 푸에르토리코를 영토로 하는 거를 반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순수죠. 순수 인종, 이 순수 종교를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거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 있는 인디언들이죠. 인디언들은 가톨릭에서는 인디언을 시민권을 주고 기독교를 포기하고 하나의 구성원으로 인정했지만 미국 북미에서는 이 인디언을 자기네의 순수성을 훼손시킨다고 하기 때문에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 학살했죠. 학살. 국가적 차원에서 학살을 한 겁니다. 최후에 얼마 안 남은 인디언들을 학살하지 못하니까 강제 이주시켰죠. 강제 이주시켜서 황무지의 보호구역에다가 집어넣고 국가 보조금을 줘서 죽지 못해 살게 하는 이게 이제 오늘날 인디언의 모습입니다. 이 통곡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요. 인디언들이 원래 살던 곳에서 쫓겨나가지고 황무지인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수천 킬로를 가면서 수많은 부녀자들이 아이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그래서 그 통곡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통곡의 길이에요. 학살과 쫓겨났다는 거고. 바로 미국은 왜 이렇게 하냐?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은 특별하다는 거죠. 미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야. 그리고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애외주의가 미국의 외교안보노선의 가장 높은, 그죠? 가장 높은 수준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작동됐냐면 그거 봅시다. 미국의 애외주의가 첫 번째, 미국이 힘이 약할 때, 그죠? 미국이 독립할 때까지요. 미국이 힘이 약할 때는 어떠냐? 미국이 아직 힘이 약하니까 다른 나라, 특히 힘이 센 유럽 일에 개입하면 안 된다. 우리는 유럽 전쟁에 개입하면 안 되고 유럽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 왜? 유럽이 우리보다 힘이 더 세니까. 우리가 유럽 전쟁에 개입하면 유럽이 미국에 개입하니까. 그래서 유럽과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게 미국의 고립제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독립이 됐어. 그럼 미국이 독립이 됐고 남북 전쟁으로도 가고 어쨌든 미국이 힘이 세지죠. 힘이 세지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야 중남미는 최소한 미국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유럽이 이 중남미에 개입하지 말. 이게 멀로주의인데 이것도 미국 혼자 힘으로 한 게 아니라 그랬죠. 1823년이니까 미국이 아직 힘이 없으니까 이건 누구가 했냐? 영국이랑 같이 했다 그랬죠. 영국 멀로주의. 그럼 영국이 왜 멀로주의를 미국이랑 같이 했냐? 아까 말했잖아. 나폴레옹 시기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미국 식민지죠. 미국 대륙, 아메리카 식민지가 혼란에 빠지면서 왜냐하면 모국인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나폴레옹에 점령당했으니까 아마 독립운동이 많이 됩니다. 독립운동. 그러다가 나폴레옹이 패배하면서 빈체제가 되죠. 빈체제가 되면서
다시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중남미에 다시 진출해요. 그죠? 다시 진출. 그 식민지를 보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남미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주로 있고 중남미에 식민지를 갖고 있지 못한 나라, 영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반발하면서 직접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견제하기 어려우니까 미국을 꼬드기는 거예요. 야, 니네 앞마당에 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다시 식민지를 한다고 그래? 야, 니가 안 된다고 그래. 니네 앞마당에 오면 안 된다고 그래. 그렇게 꼬들겨가지고, 미국이 이 몰로주의를 한 거고, 이 당시에는 아직 미국이 해군력이 없었기 때문에 영국의 해군의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중남미에 오지 못하도록 영국 해군으로 봉쇄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이 영국 해군에 의존했는데 1900년도 아까 말한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의 팽창지에서 이 1900년 시어도로 루즈벨트는 매우 중요한데요. 나중 좀 이따 나오는데 그때 가서 비로소 해군력이 있고 그 전까지는 영국의 도움으로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중남미 진출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팽창주의가 오게 되죠. 팽창주의의 근원, 자 육군 아까 다 했는 건데 육군은 남북전쟁, 해군은 1900년도에 루즈벨트 대통령, 시어도로 루즈벨트 대통령. 이 사람이 뭐를 만드냐면은 평화의 함대를 만들어요. 평화의 함대. 그래서 이걸 하얀색으로 화이트 함대. 선박을 전부 다 하얀색으로 칠해요. 배를. 미국의 그 해군 보면 하얀색으로 칠한 게 많은데 하얀색으로 칠해서 평화의 함대. 말은 멋있죠. 그런데 평화의 함대는 뭐냐면은 태평양. 대서양은 유럽이 있으니까 힘이 강하니까 대서양에 진출을 못하고 태평양을 식민지로 하기 위해서. 태평양을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 만든 그 함대예요. 바로 이 함대를 만들므로써 미국이 바로 유럽이죠. 유럽 강대국과 경쟁할 수 있는 해군을 갖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화이트 함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최근에 무슨 함대를 한다고 했어요? 트럼프가 골든 함대 한다고 했어요. 골든 함대 한다고 했어요. 골든 함대. 골든 플리트. 플리트가 함대라는 뜻이에요. 골든 플리트. 골든 함대. 금색으로 도구만 최신형, 그죠? 대형 함대를 만든다는 거죠. 50대에서 100대 만든다는 건데, 바로 이게 1900년도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만든 평화의 함대, 화이트 함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국의 팽창주의죠. 미국의 팽창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팽창주의는 바로 육군은 남북전쟁, 해군은 바로 1900년도에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에 바로 이제 힘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팽창을 하죠. 어디부터 팽창에 따랐어요? 대서양은 유럽이 있으니까 힘드니까 태평양부터. 어떻게? 일본을 한포 외교. 대포 싸가지고 대포를 싸죠. 일본을 대포를 싸가서 강제로 개방하죠. 강제 개방. 일본이 강화도 대학 우리한테 똑같은 거를 일본은 다 미국한테 배운 거예요. 미국이 일본 근처에 가가지고 야 저기 측정하자. 측정하는데 왜 방해하니? 방해하지 마. 야 무역하자는데 왜 무역 안 하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측정도 방해하고 무역도 방해하니까 알았어. 그러면 우리는 평화롭게 니들하고 친하고 싶으니까 우리 요번에 독립기념일이니까 우리 배에 초청할게. 파티, 축제에 초청할게. 그래서 일본의 그 지도부들이죠. 장군들이죠. 이런 막부 이런 장군들을 그 배에 초청합니다. 함정에. 그리고 축포 쏘게 그러면서 축포. 일본 해안으로 이 함정에서 대포로 축포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해안으로 막 쏴대요. 그러니까 일본의 지도부들이 깜짝 놀라요. 야, 우리가 저 맞설 수 없다. 항복. 그래서 일본이 개방하는 거. 이거를 한포 외교라고 그래요. 똑같은 짓을 일본이 우리한테 한 거예요. 일본 놈들이 하는 못된 짓은 다 미국한테 배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포 외교를 해서 태평양을 진출하고, 그 다음에 일본 다음에는
가장 강력한 스페인을 패퇴시키고 이게 그래서 태평양을 먹죠. 그래서 하와이, 필리핀을 다 먹고 맨 나중에 양차 대전을 통해서 대서양, 유럽까지 다 먹는. 그래서 미국은 특별해. 그래서 특별하니까 어떻게? 힘이 약할 때는 고립하고, 그죠? 힘이 셀 때는 중남미부터 시작해서 태평양, 대서양까지 확장하고, 이게 미국 외교의 이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미국의 애외주의다. 우리가 보면 뭐 미국의 여러 가지 뭐 주의가 있는데 이 모든 주의를 다 종합하는 최고의 높은 수준의 미국 외교의 원리가 바로 미국의 애외주의. 미국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침략받으면 안 되고 그리고 미국의 영토는 확장돼야 된다. 이게 이제 미국의 애외주의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저기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